안녕하세요. 사회정책 9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 사회정책 관련된 정책 전달 체계를 살펴봤는데, 영역별로 실제로 전달 체계가 어떻게 구축돼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교육 정책과 관련된 전달 체계인데, 이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교육 정책의 기본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집행하고 운영하는 거는 시도교육청이 독립적인 기구로서 이제 정책과 관련된 지방 교육을 담당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육 정책은 중등교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은 시도교육청의 소관이 아니고 고등학교까지만 시도교육청이 맡아서 이제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도교육청이 있고, 요거를 관할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중앙정부하고 이제 여기 서비스라든가 재원인가를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가 이제 시도별로 교육청이 독립적인 지역 관할 안에서의 교육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 광역 시도 지자체하고 이제 연계해가지고 여기서도 일부 재원을 대고 서비스를 주고받는 이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중앙정부와 교육청, 교육 분야만을 놓고 보면 사실은 중앙정부와 시도는 이제 국가기관으로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교육청이라고 하는 별도의 전담 그 기관이 존재를 하는 건데, 이 교육청 산하에 보면 여기 이제 학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교육 정책의 실제의 대상자는, 정책 대상자는 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안에는 일반 국공립학교, 일반 사립학교, 비일반 학교, 군에서 비일반 학교는 이제 직업학교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광역시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시도교육청, 그래서 광역시도하고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시군구는 기초지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있고,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이제 광역시도가 여기에 정책 관련자로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기본적인 큰 권력을 만들고 이걸 운영하는 것 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정책은 시도 단위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한다. 그러면 중앙정부와는 무관하게 급식과 관련된 거는 지자체, 그러니까 교육청 단위에서 하는데, 이 교육청에서는 급식과 관련된 예산 이런 문제들이 주로 이제 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광역시도와 관련해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그러면 요게 이제 일선 학교에 해당이 돼서 학생들한테 이제 최종적으로 그 정책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쭉 보면 이 개별 학교 단위에서는 이제 시군구 단위가 또 개별 학교, 자기 기초지자체 영역에 있는 학교에 거의 뭐 관여하는 바가 없긴 하지만 일부 관여하는 바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전달 체계라고 하는 거는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시도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의 정책 영역에 예산과 정책적 개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시도교육청이 결국은 뭐죠? 개별 학교를 직접 관리 관할하는 이런 방식의 전달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공식적인 전달 체계고, 비공식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이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민간 학원이라고 하는 학교가 아닌 학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자, 수익형 일종의 시장 기관인데, 이 기관들이 입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교 교육의 상당 부분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도교육청이 지역 단위로 교육 정책을 할 때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지만 민간 학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 학원의 시간을 규제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민간 학원이 마찬가지로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이게 법적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학부모들이 만들어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자문이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개입된. 그 다음에 이제 NGO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광역 단위 이상의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든다던가 현재 교육 정책의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NGO도 교육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교육 정책의 기본 전달 체계는, 자, 교육 정책의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시도교육청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중앙정부와 광역시도가 있지만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의 교육청이라고 하는 게 교육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감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선거에 의해서 별도로 뽑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또는 시도가 여기에 개입을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정책의 전달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광역, 기초, 그 다음에 교육청이라고 하는 게 다른 정책 분야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교육청이 관할하는 게 학교뿐만 아니라 민간학원이라고 하는 민간 영역도 포괄해서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집행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교육정책의 전달체계의 특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정책을 볼 때는 이와 같이 기본적인 행정전달체계가 있고, 자, 그럼 교육 분야니까 교육행정은 중앙정부 교육청, 학교, 개별 학교, 학생으로 이어지지만 이 교육청 단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광역시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연관이 돼 있고 민간 부분이 같이 들어와 있다.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같은 경우에 결국은 교육청이 각각의 16개 지방교육청이 자체 예산이 있지만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체 수입이라고 하는 게 6.7%, 10%가 안 돼요. 그죠? 전에 전달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과 조직이라고 그랬는데, 조직은 어차피 공무원 조직인데 예산의 부분에서 보면 지방교육 재정이 자체 수입이 6.7%, 이게 교육청 재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입 재정은 빌린 돈을 얘기를 하는 거죠. 0.3%. 전부 다 뭐냐면 거의 75%를 중앙정부가, 이전 재정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거둘 때 기본적으로 교육 목적과 관련된 세금을 정해놓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걷어서 그냥 넘겨주기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하는 게 한 17%, 요거만 해도 거의 90%가 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크다. 자, 무상급식을 시도교육청이 맘대로 결정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결국은 지자체나 중앙정부 돈을 끌어와야 된다. 중앙정부가 안 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돈을 빼와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안 주면 예산이 없으니까 정책 시행을 못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재정적인 측면에서 정치권에 의존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 체계를 볼 때는 이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봐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 정책인데, 자, 우리가 이제 요 문화예술 정책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문화예술 정책의 예산은 기획재정부, 이건 뭐 모든 부처가 전부 다 기획재정부에 종속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은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공단은 민간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다 못하니까 상당 부분의 역할을 공사공단에게 넘겨서 하는 건데, 이제 문화예술 정책 관련해가지고 주요한 공사공단, 그러니까 중앙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이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 단위에서는 광역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공기관의 형태로 있는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기재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관광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문화관광부에서 주무부처로 돼 있고, 자, 여기서 정책을 기획을 해서 수립을 해서 기획재정부에다 신청을 하면 기재부가 돈을 주느냐 마느냐를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받아오면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이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단위에서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지역 공공기관,
이제 지방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광역문화재단인데 이런 것들이 민간 영역으로 인력이 같이 들어와서 이 옆에 있는 문화예술진흥과 사회경제적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문화예술진흥 사업이 있고 문화관광부의 이 우리나라 문화예술 정책의 그 큰 유형을 보면 이제 사회경제적 발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은 직접적인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고 사회경제적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화산업에 관련된 얘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 정책의 목표는 창작, 공연, 전시를 촉진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예술인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이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거고, 그래서 내용은 재정 지원과 공간 제공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그다음에 사회경제적 발전은 문화예술 분야의 산업, 복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산업 정책은 문화산업이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영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산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명박 때 난리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치를 세계적인 문화식품으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 박물관을 짓고 막 하는 게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문화산업 정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화복지 정책은 문화예술을 진흥해서 예술가들이 여러 가지 창작이나 공연 전시들을 하면 시민들이 이건 이제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일반적인 문화를 일반 국민들이 전달받아서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화산업 정책은 문화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업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문화복지 정책은 말이 이제 복지가 들어가지만 일반 시민들이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예술가들이 창작해내는 문화예술 분야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참여하느냐 문화 기반 시설을 많이 만든다. 그래서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을 정부가 광역이나 기초지자체 곳곳에 지어주고 여기에서 이제 지어주면 지자체가 그걸 운영하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예술가들의 활동을 이리 가져와서 시민들과 만나게 해주는 이런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 문광부라고 하는 게 있고 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지원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가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 기반 시설을 하면 문예회관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여기 이제 연합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합회가 일종의 소프트웨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문예회관이나 문화원을 운영을 하는데 예술가 단체하고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전시, 공연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런데 요거를 직접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술가 지원이나 이런 거를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여기 나오면 광역 단위의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자, 아까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청이 담당을 했었는데 광역별로 문화재단을 만들고 그럼 여기 이제 광역주관처는 광역자치단체가 이걸 담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광역자치단체가 여기에서 기초문화재단, 문화원 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시설들을 운영을 하고 활용을 해서 일반 국민들이 문화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이 광역문화재단에 문광부가 또 직접 하지 않아요. 많은 사업들을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 한편으로는 문예회관 연합회, 문화원 연합회라고 하는 문화 관련 기반 시설을 중앙정부가 구축해 놓은 연합회를 가지고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여기서 정책을 세우고 이 집행 단계는 양쪽에다가 너네가 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또 구체적인 문화예술 콘텐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기획을 해서 그 정책 사업을 여기에다가 주는 겁니다. 또는 예술가 예술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직접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뭐를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럼 뭘 통해서 하느냐? 공공기관을 통해서 한다.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거에 관해서 정부의 정책 서비스를 받는데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광부에 가서 뭘 하지 않고
문광부가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지는 광역 단위로 만들어 놓은 문예회관이나 문화원, 그러면 그거를 광역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또 맡아서 이걸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이 예술가나 예술가 단체의 프로그램을 가져와 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그럼 공무원이 하는 전달 체계, 자,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달 체계 하면 행정 조직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청, 시청, 구청, 그 다음에 면사무소, 동사무소,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부처마다 전달 체계 모양이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조직하고 관련된 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광역이나 기초지자체가 관련이 돼 있더라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중앙공공기관 중심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기획만 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문화예술정책의 전달 체계를 구축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전달 체계 유형을 우리가 소유를 누가 하고 있느냐, 운영을 누가 하고 있느냐. 아까 교육정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학원을 빼고 나면 전부 다 정부가 소유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의 전달 체계는 정부와 민간이 섞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소유 주체로 돼 있는데, 소유 주체가 정부인 경우, 그리고 민간인 경우, 운영 주체가 정부인 경우, 민간인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와 정부, 소유도 정부, 운영도 정부, 이거는 뭐죠?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유는 정부고 운영은 민간이 한다. 이건 민간 위탁, 민간의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민간의 위탁한다라고 하는 거는 민간 단체들, 그러니까 상업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업적이지 않은 뭐 예술인 협회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민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민간 소유의 정부가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이제 그걸 대리로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민간이 소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거는 이건 상업적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문화예술 분야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 전달 체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예회관을 대표적으로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네 가지 형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부 직영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고, 공단이 있고, 민간 위탁이 있다. 자,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시장에서 하는 거에 정부가 왜 간접 통제를 하느냐?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문화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은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네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게 확실하면 그거에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간접 통제인데, 여기만 직접 통제고, 이 재단법인과 공단이라는 형태도 전부 다 국가의 예산으로 이제 하는 준 공무원 조직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간접 통제의 비중이 여기보다 훨씬 더 높게 되는 거죠. 근데 재단법인은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독립적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공단에서 하는 거는 거의 직영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영 자율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운영 자율성이 높고, 그래서 똑같은 공연 전시를 하더라도 어떤 소유와 어떤 운영 주체가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그 내부 전달 체계가 달라진다. 쉽게 얘기하면 민간 위탁에서 하는 거는 훨씬 더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정책인데, 자, 이 복지 정책도 이거 뭐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려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거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크게 보면 복지 정책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죠. 사회 서비스가 있고, 공공부조가 있고, 사회보험제도가 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소영역별로 쭉 나누는 거죠.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공부조 시스템, 사회부조 시스템이죠. 여기 기초보장, 기초노령보장, EITC. EITC는 근로장려세제라고 그래가지고, 일정 소득 이하를 버는 임금 노동자에게 그 일정 소득 기준에 못 미치는 차이가 나는 금액을 돈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제도예요. 이거 이제 EITC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시행하는 거를 이제 뺏겨가지고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는 이제 보건, 뭐 이렇게 여성, 가족, 고용 쭉 이렇게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사회 서비스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거는 보건 쪽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보육, 양육만 보건복지부가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 전체를 보건복지부가 하는 게 아니다. 자, 여성가족과 관련된 거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을 한다. 이 소관이, 그러니까 주무부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고용도 여성 고용은 여성가족부에서 주로. 그 다음에 이 사회 서비스 관련 인력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가 이쪽에서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쭉 그래 주거 교육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요거 이제 주무부처를 써놓은 거고. 자, EITC는 이제 국세청에서 하죠. 이게 근로장려세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국세청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주려고 이 표를 가져왔냐면, 자, 일반적인 보건복지부도 어떻게 하는 거죠? 보건복지부가 돼 있는 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사회서비스 요 밑에가 전달책이에요. 시도를 먼저 가는 겁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이 지역 주민 수요자 사이에 거리가 굉장히 커요. 그죠? 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읍면 동사무소를 간다는 겁니다. 광역시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으로 가고 이 광역에서 다시 보건소 내지 시군구 단위로 가고 이 시군구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는 게 기본복지 전달 체계다라는 겁니다. 보건복지 전달 체계. 그리고 여기에 읍면동 주민센터 외에 별도로 민간복지기관이라고 해서 민간 부분이 약간 들어와 있는 건데 핵심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주민이라는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옆에를 보시면 자, 보건복지부는 똑같죠.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왜 그럴까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는 중앙부처만 있고 지역 단위에 하위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을 이용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지역별로 고용센터가 다 있어요. 대구에도 2개나 있죠. 웬만한 시도 단위의 고용센터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는 시도 행정조직을 통하지 않고 없잖아요, 그림에. 고용노동부는 자기네 하위 조직인 고용센터를 통해서 지역 구민을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대표적인 게 사회보험이죠.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담당인데, 자, 고용노동부에서 산재보험은 회사를 상대로 하니까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 실업자들한테 실업급여는 개인, 지역 주민 중에 실업자인 사람,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실업급여를 주는 거니까 고용센터에서 이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금과 건강요양, 보건복지부도 자기네들이 행정조직이 별도로 없으니까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기관인 겁니다. 중앙공공기관. 자, 그 다음에 국세청은, 자, 뭐가 있죠? EITC를 하는데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라는 하위 조직이 있어요. 현장 단위, 지역 단위에. 그러니까 전달 체계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쓰는 겁니다. 자, 재정경제부 같은 경우에 본인들의 하위 조직이 없어요. 금융 관련해가지고. 자, 미소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로 금융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 신용이 없어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한테 저신용자들에게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소액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서 미소금융을 여러 가지 금융복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행정조직을 통해서 하거나 하위 조직을 통해서 하거나 고용센터나 국세청처럼 아니면 공공기관을 통해서 하거나 여기 있는 금융기관은 주로 민간기관을 통해서 하거나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거를 할 때 무슨 정책과 관련돼 있는 거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정책의 전달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된다. 교육과 관련된 거는 지역교육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교육지원청이라고 하는 것도 이 하위 조직인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실업급여라든가 여기 임금체불이나 여러 가지 고용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 자, 그럼 고용노동부에 다짜고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를 찾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달 체계는 개인들 입장에서 어느 영역에 내가 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어디에 내가 직접 나하고 가장 가까운 액세스 포인트, 접촉점이 뭐냐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나 이런 긴급한 복지 지원을 보건복지 쪽에서 받고 싶으면 민간복지기관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산재와 관련돼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 체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행정전달 체계를 통해서 복지 대상자에게 복지 정책을 전달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시도의 사회복지국 또는 시군구의 사회과 여성정책과 청소년과, 읍면동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여기에서 일부 이제 민간이나 공공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복지 대상자에게 복지 정책이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 여기 이제 공공 영역으로 사회복지 협의회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이 아닌 여러 가지 복지 관련된 분들이 기관 단체 공공기관을 통틀어서 사회복지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시도 시군구 단위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정부 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지 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실시한다. 그래서 행정 조직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 보건복지부가 민간을 활용해 가지고 민간 위탁의 형식으로 하는 복지 정책의 전달 체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용 정책인데, 고용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서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고용센터라고 하는 자기 자체 조직이 있고, 여기서 이제 그 국가고용 전략회의는 대통령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나온 거를 세부 정책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아까 얘기했던 이 보건복지부하고 달리 고용센터라고 하는 자체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고용정책과 관련된 것, 예를 들어서 일학습행제라든가 아니면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근로자 휴가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고용부의 하부 조직인 고용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고용노동부의 중앙 조직이에요. 그리고 고용을 담당하는 거는 이제 실이 있고 실 밑에 과가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중앙 조직인데 여기에서 관할하는 게 지방에 있는 지방청하고 그다음에 센터라고 하는 이제 고용센터 이런 거죠. 이게 전부 다 지역에 46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하부 조직인 고용노동 지방노동청이나 아니면 지역고용센터를 통해 가지고 고용정책에 관련된 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관리과가 46개, 고용안정센터가 전국에 130개, 고용보험심사관이 6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의 전달체계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체 전달체계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몇 개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있고 그 다음에 국세청이 있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자체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검찰이 또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대부분의 다른 부처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공공기관을 그래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공기관도 중앙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역본부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46개 지역 단위의 실제 민원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정책의 대상자들을 이 단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용정책 실적을 일반인들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뭔가 정책이 기획되고 집행되는 거는 최종 단위에서 이 액세스 포인트가 여기가 된다. 자, 여기 이제 보면 요거는 실질적으로 일자리 정책 관련해 가지고 고용 정책을 고용노동부, 여가부, 아까 여가부 이제 주로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장애인, 청소년 뭐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 정부에서 하는 건데 자, 여기는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는 직접 자기 산하 조직이고 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건 뭐라고 돼 있죠? 여성세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전달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건 민간 위탁이다. 민간 단체한테 일을 맡긴다. 돈을 주고. 보건복지부도 뭐죠? 자기 자체 조직이 없으니까 지역 자활 조직을 맡아서 하는데 위탁을 한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가 직속으로 일자리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일자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지방정부는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 수만큼 234개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의 일자리 센터가 제 기능을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용정책의 전달책에서는 이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그 다음에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여성세일센터.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게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요거는 이거를 보조하는 역할 정도밖에 못한다. 그럼 뭘 하느냐? 여기 하는 일은 여기 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고용센터에서 하는 일.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전달책에 이제 요건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나 이건 이제 예시로 해놓은 건데, 자체 지역 산하 현장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처는 행정 조직을 이용을 하는데,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처럼 자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는 행정 조직 통하지 않고 자기 조직으로 전부 다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아까는 이제 고용정책, 복지정책인데 여기 제목을 고용복지정책이라고 해놨어요. 고용복지라고 하는 게 복지가 필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용이 안 돼서 실업 상태인 사람들이 많다. 근데 지금은 전달체계가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게 기초생활 수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전달체계가 행정조직체계로 돼 있어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돼 있는 거고, 결정도 시군구가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고용지원센터, 고용센터에 가서 한다. 자, 그러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가 신청이 안 되거나 실업급여 지급이 끝나면 기초생활수급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센터와 고용지원센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지 않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죠, 대부분. 자,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전달체계를 개편하자. 여기 이제 개선이라고 써놨죠. 어떻게 개편하느냐?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이 전부 다 고용센터로 가자. 그래서 오면 상담을 해서 고용센터가 발품을 팔자. 고용센터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시군구로 서류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신청은 여기서 그냥 한 번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이 사람은 실업급여 대상자, 근로능력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지정을 해야 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직활동이나 자활사업, 직업교육 등을 보조해서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이런 식의 통합된 전달체계를 마련하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오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합센터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안내데스크에 모든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되거나 일반 구직자나 경력단절, 이것도 실업자죠.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모든 게 하나의 센터에 와서 안내데스크에서 얘기를 하면, 이 안내데스크가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다 내가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고용센터를 가거나 지역 자치단체의 일자리 센터를 가거나 세일센터를 가거나 자활센터를 가거나 복지지원을 다 따로따로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한 군데에 오면 이 안내데스크에서 이 일을 다 처리해주자라고 하는 종합센터로 전달체계를 통합하면 시민들이 훨씬 더 전달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는 자 어떻게 돼 있죠? 보건복지부는 자기 산하 조직이 없어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행정조직이 여러 가지 행정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복지 업무까지 맡으면 힘드니까 보다 전문성도 높이고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센터로 이전을 하자, 이러면 자 여기 사회복지부 부분이 요만큼이에요. 복지 서비스가. 이 부처에 대한, 이 업무에 대한 소관 업무가 노동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직 이기주의가 나와요. 보건복지부는 이 기능을 고용센터로 넘기면 결국은 고용센터는 누가 담당하느냐? 고용노동부의 소속이니까 이 업무가 고용노동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공무원 조직, 이만큼의 공무원 예산이 고용노동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가 작아지는 거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뭐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면피성 발언을 하고,
근데 이게 부처가 이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실관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 하나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제가 빨간 거 하나 둘 셋 네 개가 일이 간다 생각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국장급 포스트 지위가 네 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승진이 안 돼요. 국장 밑에 과장급이 여기 한 군데당 과장이 두세 명이라고 하면 많이 잡아서 한 12개 정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승진이 안 되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땡큐죠. 왜? 국장급 4개에 과장급 12개가 자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승진이 빨리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예산과 조직이 인력이 확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땡큐, 여기는 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이 안 돼요.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요건 이제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양한 이유들을 대면서 이제 그런 통합을 반대하고 그래서 나오는 게 고용센터로 하지 말고 별도의 통합 조직을 만들자 이렇게 또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별도의 통합 조직을 만든다면 부처 간의 갈등은 없어질 수가 있을 것 같지만 통합된 부처 그 통합된 보건 고용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의 주무부처를 누구로 할 거냐 가지고 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전달 체계가 정책의 내용에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 전달 체계의 개편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거를 같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히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